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성공하게 선구자 제임스 앨런의 책을 읽어드렸는데요.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는 생각의 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20년 전에 인생 불변의 법칙을 설파한 제임스 앨런은 살아생전 19권의 책을 썼지만 국내에서는 몇 권 소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제임스 앨런의 책 중에 부와 관련된 책을 들고 왔어요. 제임스 앨런, 부의 8기둥. 이 책은 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부의 8기둥이라는 초석을 단단하게 쌓아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꽤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8가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전해드릴 거고요. 전문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책을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임스 앨런이 안내하는 부의 초석을 다진다면 여러분도 원하는 만큼 부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첫 번째 기둥, 에너지. 에너지는 모든 성취를 이루는 힘이다. 석탄은 불로 변하고 물은 증기로 변한다. 이처럼 활력은 가장 평범한 능력을 활성화하고 강화하여 비범한 재능으로 탈바꿈한다. 둔한 사람의 마음에도 활력이 닿으면 여태껏 무기력하게 잠자고 있던 잠재력이 불로 변해 활활 타오를 것이다. 에너지는 도덕적 미덕이며 이와 반대인 악덕은 게으름이다. 덕은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게으른 사람도 노력으로 활기찬 사람이 될 수 있다. 게으른 사람은 활력 넘치는 사람에 비해 활력이 거의 전무하다. 게으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에너지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다. 게으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도 활동적인 사람은 이미 상당한 양의 일을 해낸다. 게으른 사람이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적극적인 사람은 박차고 나가 대여섯 번의 기회를 잡고 활용한다. 그는 다른 사람이 졸린 눈을 비비고 있는 사이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다. 에너지는 1차적인 힘이다. 모든 형태의 행동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온 우주는 끊임없고도 불가사의한 에너지가 표출되는 공간이다. 에너지는 진정한 생명이며 에너지 없이는 우주도 생명도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멈추고 몸이 움직이지 않고 모든 기능이 작동을 멈추면 우리는 그가 죽었다고 말한다. 그만큼 어떤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행동하도록 태어났지 팔자 좋게 늘어지라고 세상에 내보내진 것이 아니다. 몸의 모든 근육은 게으른 사람을 꾸짖는다. 모든 뼈와 신경은 저항력을 가지고 탄생했다. 모든 기능과 능력은 적절히 사용되기 위해 존재한다. 만물에는 존재 목적이 있고 그것이 사용됨으로써 완성된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에게는 번영도 행복도 피난처도 휴식도 심지어 자신이 그토록 탐내는 안락함도 없다. 결국 그는 집 없는 외톨이이며 근심, 걱정, 경멸에 둘러싸인 사람이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가장 힘든 일을 한다라는 격언이 있다. 게으른 자는 체계적인 기술을 익히려 하지 않으니 가장 힘든 일을 맡는 결과를 자초한다. 그래도 잘못 쓰인 에너지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보다 낫다. 성 요한은 다음과 같이 강경하게 경고했다.
네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낼 것이다. 여기서 뜨겁고 차가움의 양극은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에서 변화나는 에너지의 힘을 상징한다. 미지근한 단계는 색깔도 생명도 쓸모도 없다. 이는 덕도 악덕도 아닌 그저 열매 하나 열리지 않은 공허한 불모지와 같다. 자신의 넘치는 활력을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힘으로 인해 시련, 고통, 슬픔을 자초할 것이다. 대신 그는 이 경험으로 교훈을 얻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자신의 기본적인 행동을 완전히 바꿀 계기로 삼게 된다. 적절한 때가 오면, 즉 그의 정신적 눈이 뜨여 더 나은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그는 방향을 돌려 자신의 능력을 분출할 적절한 새 통로를 만들 것이다. 이후 그는 과거 악한 마음이 강했던 만큼 선한 마음도 더욱 강해질 것이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위대한 성인으로 거듭난다. 라는 옛 격언이 이 진리를 아름답게 구체화한다. 에너지는 힘이다. 에너지가 없으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고 나아가 덕을 쌓을 수도 없다. 덕은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력해도 에너지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노력은 너무 미약해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악하지도 않고 일부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통 실패한 선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해를 끼치려는 의지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사람은 아니며 그저 약하고 무력한 사람일 뿐이다. 악을 행할 힘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에너지를 선한 방향으로 쓰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진정 선한 사람이다. 두 번째 기둥, 절약.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한다. 또한 자연에 낭비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신성한 자연은 모든 것을 보존하고 좋은 목적으로 활용한다. 하물며 배설물도 화학적으로 전달되어 새로운 형체의 탄생에 활용된다. 자연은 모든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하고 정화하고 보기 좋게 함으로써 그것이 아름답고 유용하고 선한 목적에 이용되도록 한다. 절약은 보편적 자연 법칙이자 인간의 도덕적 특성이다. 또한 절약은 인간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연 법칙상 노동의 주체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질을 가리킨다. 금전적 의미의 절약은 단지 이 원칙의 단편일 뿐이다. 즉, 금전적 절약은 원래 순전히 정신적이었으나 물질적 형태로 변형된 절약이다. 금전적 절약가는 구리를 은으로, 은을 금으로, 금을 지폐로 교환하고 다시 그 지폐를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로 바꾼다. 돈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꿈으로써 금전 관리의 승자가 된다. 정신적 절약가는 격정을 지성으로, 지성을 원칙으로, 원칙을 지혜로 변환한다. 그 지혜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일단 행동이 되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정신적 절약가는 이 모든 변형 과정을 거쳐 인격 수양과 인생살이의 양쪽에서 승자가 된다. 진정한 절약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면에서 낭비와 인색 사이의 중간 지점이다. 돈이든 정신력이든 낭비는 힘을 앗아간다. 반대로 자기 혼자 무언가를 쌓아두고 독차지하는 건 역시 힘을 소진하는 행위다.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을 확보하려면 일단 한 곳에 모아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적절한 사용이 뒤따라야 한다.
돈도 에너지도 모으는 과정은 단지 수단일 뿐 결국은 소비해야 한다. 그리고 힘은 오직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나온다. 절약은 돈, 음식, 옷, 오락, 휴식, 시간, 에너지라는 7가지 요소에서 중도를 찾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돈은 교환의 상징이자 구매력을 나타낸다. 금전적 부를 얻고자 하거나 빚을 지기 싫은 사람은 수입에 따라 지출을 어떻게 배분할지 연구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운전 자금 중 여윳돈을 남기거나 비상 상황에 대비할 약간의 저축을 확보해야 한다. 쓸모없는 쾌락이나 위험한 사치 등을 위한 무분별한 지출은 돈을 낭비하고 힘을 파괴하는 행위다. 정당하고 도덕적인 소비를 할 수단과 능력으로서의 돈은 비록 제한적이고 부차적이기는 해도 우리 일상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든다는 점에서 일종의 힘이다. 낭비벽에 있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고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이라면 곧 가난해질 것이다. 구두쇠는 아무리 많은 금을 모아도 부자라고 볼 수 없다. 그는 스스로 아직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쓰지 않아 놀고 있는 금은 사실상 구매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검소하고 신중하게 소비하는 사람은 부로 향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들은 현명하게 소비하면서 꼼꼼하게 저축하고 그동안 늘어난 부를 바탕으로 영향력도 더욱 확대된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기 분수를 훨씬 넘어서는 일을 시도해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거나 보이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밑바닥에는 항상 충분한 기회와 여지가 있다. 그리고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는 반면 위에는 모든 것이 있으므로 밑바닥은 시작점으로 삼기에 안전한 위치다. 젊은 사업가 중에는 어리석게도 과시하고 허풍을 떨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가 곧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 몰락을 이끈 장본인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기만에 빠진 자신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겸손하고 정직하게 시작하는 것이 자기 위치와 능력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자금이 적을수록 사업도 소소하게 시작해야 한다. 자금의 액수와 사업의 활동 반경은 손과 장갑 같은 관계여서 서로 맞아야 한다. 자신이 가진 자금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안으로 집결하라. 그 범위가 당장 아무리 제한적이더라도 점점 더 탄력을 받아 그 힘은 계속 영역을 넓히고 확장될 것이다. 무엇보다 구두쇠가 되거나 돈을 흥청망청 쓰는 양극단에 이르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한다. 3번째 기둥, 무결함. 번영은 쉽게 얻을 수 없다. 지적인 노력뿐 아니라 도덕적인 힘도 있어야 번영을 획득할 수 있다. 거품이 이내 꺼지듯 속임수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사기꾼은 돈을 벌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리다가 결국 넘어진다. 사기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얻어서도 안 된다. 한동안은 억지로 얻어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이자를 붙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사기는 악독한 사기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당한 대가 없이 돈을 얻거나 얻으려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알든 모르든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 일하지 않고 돈 벌 궁리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도둑이나 협잡꾼과 별반 차이가 없어 조만간 자신의 어두운 기운에 스스로 빨려들어 가진 돈도 잃게 될 것이다. 고용주의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남의 돈을 앗아가는 도둑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즉 불법적으로 소유욕을 충족하는 사람이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거래에서 자신이 받은 것에 정당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 이는 모든 건전한 상업 거래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한편 정신적 영역에서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주면 된다. 이를 우주의 힘에 적용하자면 과학적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동일하다로 정리할 수 있다. 인간 생활은 일방의 갈취가 아닌 쌍방의 동등한 협조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으로 희생양 삼아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곧 번영의 길과 저 멀리 떨어진 파멸의 사막에 발이 묶일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과 대적해서 이기기에는 진화의 과정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 적자 생존 법칙상 강한 자는 항상 살아남지만 정직하지 못한 자는 가장 약함으로 경쟁을 계속할 수 없다. 얼른 정신 차리지 않으면 최후에 지저분한 헛간이나 추방된 자들의 소굴에 남겨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 틀림없다. 부정직한 사람은 건설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파괴적인 꼼수를 부린다. 따라서 그는 결국 자멸한다.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마호메트를 사기꾼으로 취급하자 토머스 칼라일은 사기꾼은 벽돌집도 지을 수 없거늘 하물며 사기꾼이 종교를 세웠겠는가 라고 주장했다. 사기꾼, 협잡꾼, 거짓말쟁이, 부정직한 사람은 도구도 재료도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들이 종교를 창시하거나 벽돌집을 지을 수 없는 만큼 사업, 인성, 직업, 성공을 바로 세울 수 없음은 물론이다. 실은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을 훼손하는데 온 힘을 쏟는다. 그러나 자기 것에 대해서는 세운 것 자체가 없으니 그냥 자기 자신을 훼손한다. 흠결 있는 사람은 결국 에너지 활용도 절제도 실패하겠지만 무결성이 뒷받침되는 사람에게는 에너지와 절제의 힘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인생에서 도덕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결함 없는 사람은 어디서든 두각을 드러내고 어떤 거래에서든 상대방에게 믿음의 증표를 준다. 이는 그 사람이 놀라우리만치 한결같고 일관성 있으며 불굴의 힘을 지녔기 때문에 가능하다. 무결한 사람은 확고한 사물의 법칙, 즉 인간 사회의 기초가 되는 기본 원칙은 물론 광대한 우주를 하나로 아우르는 법칙에도 부합한다. 누가 이 법칙들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즉 누가 이렇게 무결하고 성실한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겠는가? 그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뿌리에 흘러들고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무와 같아. 강하고 완성된 인간이 되려면 무결성이 몸 전체에 배어들고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타협하고픈 욕구를 모두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철저하고 영구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원칙의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원칙 전체를 지키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필요하고 사소해 보이는 타협일지라도 압박감을 못 이겨 부정과 타협한다면 정직의 방패를 내던져 악의 공격에 노출되는 셈이다. 고용주가 지켜보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급 지위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무결한 업무 처리와 꼼꼼한 작업 수행을 인정받고 조만간 번영의 비옥한 지대로 진출할 것이다. 네 번째 기둥, 체계. 체계는 혼란의 가능성을 싹부터 잘라낼 수 있는 질서의 원칙이다. 자연의 보편적 질서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으므로 광대한 우주는 그 어떤 완벽한 기계보다 더 완벽하게 작동한다. 우주의 무질서는 곧
우주의 파괴를 뜻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사에도 질서가 없으면 이를 그르치고 번영도 요원해진다. 모든 복잡한 조직은 체계에 따라 구축된다. 어떤 기업이나 사회도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더 큰 조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상인, 사업가, 조직 창립자 등에게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산만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은 많겠지만 아무래도 질서정연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일수록 성공 확률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역시 체계적인 관리자에게 운영을 일임하고 자신의 결점을 바로잡지 않는 한 산만한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모든 대형 사업체는 명확한 체계의 노선을 따라 발전해 왔고 그러지 않았다면 전혀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성공의 치명타가 되었을 것이다. 기업같이 복잡한 조직은 자연의 유기체처럼 세부적인 면들에 꼼꼼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구축되었다. 산만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단을 무시하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다. 유기체는 세부 요소가 교란되면 소멸하며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나 사안도 세부 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발전할 수 없다. 무질서한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한다. 어떤 물건을 찾느라 허비한 시간을 애초에 정리정돈을 잘해서 절약했다면 그 시간으로 다른 일에서 성공을 거두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산만한 사람들은 물건을 둘 자리도 없고 필요한 물건을 한참 동안 찾아다닌다. 매일같이 물건을 찾다가 짜증과 화를 내는 사람은 그만큼 에너지를 소진하므로 대업을 일으키거나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질서 잡힌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둘 다 절약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찾으러 다닐 필요 없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어둠 속에서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물건을 놓는다. 그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 냉철하고 신중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더 유익한 일에 쏟지 짜증과 성질을 부리거나 자신의 산만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데 허비하지 않는다. 체계에는 누가 봐도 힘들 듯한 일을 놀랍도록 수월히 달성하게 하는 일종의 비범한 특징이 들어있다. 체계적인 사람은 신기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지치지도 않고 해낼 수 있다. 산만한 경쟁자가 속수무책으로 우왕좌왕하는 동안 체계가 잡힌 사람은 이미 성공의 정점에 도달한다. 질서의 법칙을 엄격히 준수한 덕에 마찰이나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사업계의 어떤 영역에서든 체계는 성자의 거룩한 서양만큼이나 엄중하고 진지하게 지켜져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어기면 재정 운용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금전적 영역에서도 질서의 법칙은 철칙이며 이를 완전 무결하게 지켜야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 그리고 돈도 아낄 수 있다. 인간 사회에서 지속되는 모든 성취는 체계의 기초에 달려있다. 따라서 체계가 사라지면 실제로 발전은 멈춘다. 예컨대 고전 작가와 위대한 천재들의 작품이 문학계에 남긴 거대한 성취, 즉 위대한 시, 수많은 산문작품, 기념비적인 역사 기록, 심금을 울리는 연설문 등을 생각해보라. 또한 인간 사회의 모든 교류활동, 종교, 법률, 방대한 책 속의 지식 등 언어가 빚어낸 모든 훌륭한 자원과 성취도 생각해보라. 이 모든 것이 탄생하고 발전하고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으로 배열된 26개의 알파벳 덕분에 가능했다. 이 알파벳 체계라는 엄격하게 제한적이고 고정된 규칙에서 무궁무진한 단어와 문장이 탄생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수학에서도 모든 놀라운 성취는 십진법 체계에서 나왔다. 수천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아주 복잡한 기계가 소음도 거의 없이 원활하게 척척 돌아가는 것도 몇 가지 기계의 법칙을 체계적으로 준수한 덕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체계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고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중심 법칙은 질서를 구성하는 무한하고 다양한 세부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체계는 세부 요소들이 전혀 뒤죽박죽되지 않고 완벽한 규칙성에 따라 처리될 수 있게 해준다. 5번째 기둥, 공감 능력. 나머지 4가지 기둥은 번영의 신전을 중앙부에서 지탱하는 기둥들이다. 이 기둥들은 번영의 신전에 힘과 안전성을 보강할 뿐 아니라 미와 실용성까지 더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영역, 즉 매우 아름답고 고귀한 품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전의 매력도를 크게 높여준다. 이 기둥들로 인해 위인이 탄생하고 티끌없이 순수하고 눈부시게 총명한 소수의 군계 일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공감을 뿌리 뽑힌 예쁜 꽃처럼 곧 시들고 씨앗도 열매도 남길 수 없는 감상적, 피상적 감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흥분한 감정을 과하게 표출하는 것은 공감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잔인한 행위나 불의를 보고 격한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동정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아니다. 집안에서 폭군처럼 군다면, 즉 아내를 괴롭히거나 자녀를 때리거나 하인을 학대하거나 이웃에게 신랄한 독설로 의표를 찌른다면 자신의 일가친척도 아닌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그런 사람이 타인의 불의와 무정함을 보고 분노를 폭발할 때 그의 감정은 얼마나 얄팍한가. 랄프 waldo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가서 당신의 갓난아기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집에서 장작을 패는 하인을 사랑하십시오.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 아량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이역만리에 있는 흑인들에게 엄청난 온정을 베풀며 당신의 완고하고 무자비한 야망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먼 곳에서만 사랑을 실천하고 집에서는 악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얼마나 풍부한 감정을 분출하는지가 아니라 직접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한다. 어떤 사람이 한결같이 이기적이고 쌀쌀맞게 행동하고 집안 식구나 하인들이 그의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을 졸이고 그가 나갈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치자. 이런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동정심은 얼마나 공허하며 그가 수행하는 자선 활동은 얼마나 보잘것없겠는가. 공감의 샘물이 눈물샘도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물샘은 이기심이라는 어두운 웅덩이에서 물을 끌어올 때가 더 찼다. 그리고 이기심은 풀이 꺾이면 눈물이 되어 소멸하면서 스스로 메말라간다. 공감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고 고요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잊고 남을 생각하는 온화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다.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북받치거나 흥분하는 법이 없이 한결같이 자제력 있고 침착하고 조용하고 겸손하고 자애롭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무심하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정심과 분별력 있는 사람은 남들이 두 손을 쥐어잡고 한탄하는 동안 조용한 강단과 가슴에서 우러난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재빨리 도움의 손길을 내놓는 행동력을 보여준다.
냉소적이고 빈정대기 좋아하고 남을 신랄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고 화를 못 참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 외에 마음이 병들고 거짓되어 실천에 근거하지 않은 형식적, 가식적 동정심을 내비치는 사람들도 공감력이 없기는 피차 일반이다. 공감이 부족한 것은 자기 중심주의 때문이다. 공감은 사랑에서 싹튼다. 자기 중심주의는 무지와 관련된 반면 사랑은 이해와 결합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이 분리되어 있고 목적도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과 관련해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공감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동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한동안은 마치 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에 잠겨볼 수 있다. 남북 전쟁 때 부상병들을 간호한 병원의 영웅 월트 휘트먼은 나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묻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고통받는 인간에게 질문은 무례한 행동이다. 고통받는 사람은 호기심이 아닌 도움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연민의 정이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한다. 6번째 기둥, 진실성. 인간 사회는 진실성에 의해 하나로 뭉쳐 있다. 거짓이 만연한 사회는 붕괴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열되고 불신이 난무하는 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삶은 서로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으로 인해 온건하고 건전하며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들과 거래는 물론 교제도 할 수 없다. 셰익스피어의 아테네의 티모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 본성의 진실성을 완전히 불신하게 된 한 남자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준다. 그는 모든 사람과 절연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랄프 waldo 에머스는 상업에서 신뢰 체계가 사라지면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체계는 사람들이 서로 믿는 보편적 신뢰를 가리킨다. 근시안적이고 우매한 사람들은 사업의 세계가 사기와 기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업이야말로 커다란 신뢰, 즉 개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완수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한다. 예컨대 물건값은 물건을 건네줘야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체계가 오랜 세월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떼먹을 궁리를 하지 않고 제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인간 사회는 아무리 결점이 많다고 한들 진리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 진리는 진실성의 밑바탕을 이룬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최고의 진실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덕에 그들의 이름과 업적은 역사의 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는 모든 인류가 진실성의 미덕을 존중한다는 증거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 같은 줄 알아서 사회의 부패를 논하기 좋아한다. 비록 부패한 것은 세월이 지나도 존속할 수 있지만 색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안경 색깔대로 보이지 않겠는가. 인간 사회에서 좋은 점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들의 문제는 자기주의에 있다. 그들은 선과 악을 논한다. 그런데 매사에 냉소적이고 짜증을 내다 보니 아무것도 선하게 보이지 않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악해 보인다. 최근 어떤 사람이 사회는 위에서부터 썩기 시작해 아래로 번져나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그는 내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다. 나는 그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유감이라고 답했다.
사회에는 많은 결점이 있지만 그 중심부에는 건전하고 완벽의 꽃을 피울 씨앗이 담겨 있다. 실제로 사회는 아주 건전해서 철저히 이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은 번영이 오래가지 못하고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오를 수도 없다. 어차피 곧 가면이 벗겨지고 사람들이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비록 잠깐뿐이더라도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며 잘 산다는 사실은 이용당한 사람들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는 진실함을 믿는 인간의 본성을 증명하는 희망적 신호이기도 하다. 무대 위에서 훌륭한 연기를 선사하는 배우는 존경을 받지만 인생의 무대에서도 연기를 펼치는 배우는 치욕과 경멸을 자초한다. 평소에도 계속 가면을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나 성격도 사라지고 모든 영향력과 힘, 성공도 잃게 된다. 가슴 깊이 진실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도덕적 힘이 있고 그 어떤 다른 힘도 이 도덕적 힘에 비견할 수 없다. 진실성이 단단하고 완전하게 여문 사람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도덕성과 진실성은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진실성이 부족한 사람은 도덕성, 즉 도덕적 힘도 부족하다. 진실하지 않다면 다른 모든 미덕마저 침식되고 무너져 유명무실해진다. 약간이라도 진실성이 결여된 사람은 인성의 다른 모든 면에서 고결하더라도 볼품없고 비웃음을 살 만한 존재로 전락할 뿐이다. 그만큼 거짓은 몹시 비열한 악이다.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듣기 좋은 감언이설로 장난치거나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거짓말로 사탕발림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거짓된 사람은 더 이상 존경할 만한 강자가 아니라 껍데기밖에 없는 약자다. 그의 마음에는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깊은 샘이 말라버렸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알짜 같은 면도 없다. 7번째 기둥, 정의로움. 편견을 없앨 수 있다면 대단한 성과다. 편견은 인간이 걸어가는 길에, 즉 건강, 성공, 행복, 번영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쌓는다. 그래서 인간은 편견만 없다면 친구가 되었을 상상의 적들과 끊임없이 대립한다. 편견에 휩싸인 사람에게 인생이란 정녕 일종의 장애물 경주, 그것도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주와 같아. 하지만 공정한 사람에게 인생은 하루를 마치고 기분 좋게 휴식하는 시골의 산책길이다. 공정한 사람이 되려면 이기심을 버리고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큰 과업이지만 중요한 일이다. 비록 끝이 존재하지 않는 과제겠지만 시작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편견은 마음의 산과도 같아서 편파적인 사람은 이 산 너머를 보지 못한 채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실은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산이 치워지면 수많은 마음의 빛과 그림자, 다양한 색상과 색조가 하나의 장관으로 펼쳐져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고집스레 편견에 집착하다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놓치고 얼마나 많은 친구를 떠나보내고 얼마나 큰 행복이 사라지고 얼마나 앞날을 어둡게 하는지 생각해보라. 그러나 편견에서 벗어나기는 보기 드물 만큼 힘든 일이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마음이 기운다. 어떤 문제의 진실을 알기 위해 모든 사실을 고려하고 모든 증거를 저울질하며 양쪽 관점을 냉철하게 논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에 여념이 없어서 진리를 찾을 생각은 없다.
이미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고 상대를 이기려 애쓴다. 또한 사실과 증거를 조목조목 내세워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증명하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며 열변을 토한다. 사람들은 편견 때문에 사실이나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며 그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 주장이라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으려 한다. 이처럼 편견은 어떤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하는 장벽이다. 편견을 사로잡힌 사람은 마음이 고귀하고 드높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어둠과 무지의 상태에 묶여버린다. 게다가 최고의 사상가들과 교감할 기회를 놓친 채 자기 중심주의라는 어두운 독방에만 갇히게 된다. 편견은 새로운 빛을 차단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못 보게 하며 더 신성한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마음을 닫아버린다. 편파적인 사람은 자신의 하찮고 더덥고 엉성한 의견에 집착하면서 자기 의견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내린 결론에 애착이 너무 강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관점과 다른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관점과 맞는 사람들의 판단력을 칭찬한다. 이런 사람은 현실의 세계가 아닌 주관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 지식도 없고 진리도 없다. 일종의 자아도취에 빠져서 가장 평범한 사실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고 본인의 추측이 자기 마음속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한쪽 면만 있다는, 즉 자기가 보는 면이 전부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최소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위가 되어야 한다는 고집과 흥분을 버리고 양쪽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람은 진실을 발견한다. 세상의 온갖 분열과 논쟁을 보면 마치 한 사건을 변호하는 두 명의 변호사를 연상시킨다. 원고 측 변호인도 자기 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모두 제시하고 피고 측 변호인도 자기 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모두 제시하면서 서로의 논거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무효화하려 한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일반인들에 비유하면 공정한 사상가와 같다. 양쪽의 모든 증거를 듣고 비교하고 선별해 정의롭고 공정한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흔한 편파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른 모든 양극단에서 그렇듯 여기서 자연은 두 반대 진영 간의 갈등을 완벽한 균형으로 마무리한다. 더욱이 이는 진화의 한 요소다. 모든 인간이 거쳐야 하는 단계로 아직 활발한 사고 활동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고를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위대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한 샛길일 뿐이다. 심지어 그 길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지나가기 힘들다. 8번째 기둥, 자기 신뢰. 젊은이라면 누구나 에머슨의 자기 신뢰를 읽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쓰인 에세이 중 가장 호방하고 씩씩한 에세이다. 이 책을 읽으면 젊은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두 가지 정신적 병리 현상, 즉 자기 비하와 자만을 모두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심한 사람들의 무기력과 나약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옹졸함과 빈 수레 같은 허영심도 까발린다. 자기 신뢰는 늠름하고 존엄한 인간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한다. 고대 선각자와 예언자의 계시에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어쩌면 산업화 시대에 걸맞게 실용성 면에서는 확연히 더 나을 것이다. 마치 신인류의 부름을 받은 새로운 유형의 현대판 예언자와 같은 이 책은 무엇보다 독자에게 강력한 의욕을 불끈 심어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자기 신뢰를 자만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신뢰가 지고하고 훌륭한 만큼이나 자만은 한없이 저급하고 가치가 없다. 자기 신뢰에는 옹졸한 성질이 전혀 없고 자만에는 위대한 성질이 전혀 없다. 전혀 모르는 주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무식하게 비치기 싫어. 모릅니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 자신의 억측과 짐작을 지식인 양 당당히 늘어놓는 사람은 곧 무지가 드러나고 거짓된 자만으로 망신을 당할 것이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솔직한 사람은 존경을 받고 지식을 가장한 억측으로 젠체하는 사람은 경멸을 받는다. 소심하고 늘 변명하는 사람. 인생 자체가 걱정이고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그릇이 덜 되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따라해야 하고 독립적으로는 행동하지 못한다. 그에게는 자신의 주도권을 되찾고 기존의 모범을 무턱대고 추종하는 대신 스스로 새로운 모범이 되도록 채찍질할 자기 신뢰가 필요하다. 조롱받았다고 상처 입은 사람은 유약하기 그지없다. 아무리 날선 조롱과 비웃음도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의 튼튼한 갑옷은 뚫을 수 없다. 난공불락의 요새에 둘러싸인 정직한 마음은 어떤 공격에도 찔리거나 상처를 입지 않는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날카로운 조롱이 화살처럼 쏟아져도 자신감이라는 튼실한 갑옷에 튕겨나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최후에 웃을 수 있다. 에머스는 당신 자신을 믿어라. 모든 사람의 심장은 이 철석 같은 믿음에 따라 박동한다. 라고 말했다. 여러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사람들은 타고난 단순성과 본래의 존엄성에 의지하는 대신 외부 요소의 임시 변통으로 대응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해온 용감한 소수만이 선택받은 영웅으로 올라섰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떳떳하기에 주절주절 말할 필요가 없는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지탱해 줄 갑옷을 입은 진정한 영웅이다. 사실 이러한 영웅의 자격을 갖추려면 자신의 힘을 시험대에 올려야 한다. 기성 인습주의자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입장을 부끄러워해선 안 된다. 자신의 명성이나 위치, 교회에서의 지위, 지역사회에서의 위신 등을 걱정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들에 초연하게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사냥꾼과 악담꾼들에 더 이상 흔들리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는 이제 사회에서 무시하지 못할 존재가 되고 마침내 본연의 모습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자기 신뢰를 이룩한 사람에게는 조만간 온갖 사람이 의지하거나 기대기 위해 들러붙을 것이다. 이미 최고의 성인 군자들이라면 그에게 들러붙지는 않겠지만 그의 성과와 가치를 존중하고 높이 살 것이며 이미 같은 길을 거쳐온 과거의 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그의 위치를 인정할 것이다. 배움을 우습게 하는 태도는 자기 신뢰의 표식이 아니다. 이는 자기 신뢰의 특징인 힘의 획득과 위협의 성취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나약한 내면이 고집불통의 오만이라는 형태로 발현한 것이며 몰락의 전조다. 교만과 허영은 돈, 의복, 재산, 명성, 지위 등 부수적, 종속적인 것에 의존하므로 자기 신뢰와 무관하다. 이런 부수적, 종속적인 것들은 한번 잃어버리면 완전히 없어진다. 반면 자기 신뢰는 가치, 정직, 순수, 성실, 성품, 진리의 본질에 관한 원칙에 기초한다. 이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중 무엇을 잃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